햄스트링 부상인가요? D가 많이 땡깁니다. 햄스터 부상이다, 햄스터. 도둑이 아저씨가 안녕히 저 버스 타고 갔다 왔네. 그런 모양인데. 안 돼요. 중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네. 보시든지 마시든지. 네. 안녕하십니까.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28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목소리는 직입니다. 예. 어디 가도 목소리는 안 집니다. 우리. 예.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해주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야 따르라.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지난주 토요일이 5.18 민주화 운동 39주년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늘 그 당시에 희생된 광주 시민들 그리고 그 아픔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계시는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광주 분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광주 가기도 하고 광주에 또 아는 지인도 계셔서 광주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망월동 유원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가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우리 또 유동인 대변인님
께서 5.18 유가족이십니다. 친형이신 유동훈 열사님께서 망월동 유원지에 망월동 묘지에 지금 거기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흔쾌히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해서 5월 18일 아침에 만나서 우리 유동인 대변인님과 형수님 그리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유독 비가 많이 왔었는데 행사는 10시부터 시작이었으나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그런데 행사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비가 완전히 그쳐버렸습니다. 예, 뒤에 이상한 방송 틀고 계시는 분 좀 꺼주이소. 네. 김초원 위원장님 아니시죠? 네, 김초원 위원장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로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오다가 행사를 시작하려니 비가 그치더라.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행사를 다 마치고 거기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자 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희한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이번에 5.18 지난 토요일날 광주에서 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에 군부 세력들, 전두환을 비롯한 그 군부 세력들, 사격을 지시한 그리고 내려온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달하고 그걸 지휘한 지휘관들, 아무도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언들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5.18을 묵인했다. 그리고 실탄 사격이 있었다. 실탄을 싣고 간 헬기가 돌아와서 실탄 소비된 양을 보니 500발이 없어졌다. 1000발이 없어졌다. 이런 증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은, 특히 5월 19일 날은 보녀자를 겁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짓들을 그 당시에 군인들은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니는 사과 진짜 빠르다.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은 바로 사과해버립니다. 바로 사과해버리면요, 그래서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왜? 내 잘못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 딴 거 요구가 없죠. 네가 잘못했는 거,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당시에 독재자들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상위원회입니까? 5.18 진상위원회입니까? 예,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전에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모든 자료를 받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사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 야당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위원회에 야당 자유한국당에서 보내준 3명의 위원들이 자격이 안 된답니다.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시켜 놔놓고
그분들이 위촉되지 않으니까 그걸 빌미로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당이 정말 진정으로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와 나는 자유한국당 정말 찍고 싶다 진심으로 찍고 싶다 이런 나라에 이런 정당이 집권해야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의 80% 90% 거의 100%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그 현장에 왔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에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자, 황교안 당대표가 왔는데 광주 시민들이 못 가게 막고 막 시위하고 뿌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날 5월 18일 망월동에 광주 시민들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빨리 가동시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번에 성주 왔을 때도 얼핏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방송을 빌어 혹시나 광주 시민들이 그날 지난주 토요일 날 5월 18일 날 황교안 당대표를 막고 행패를 뿌리고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광주 시민들 너무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건 잘못됐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고 광주 시민들은 자기들이 말할 목소리를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를 냈을 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순서가 없어서 사회자가 길게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이의 여전히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우리 김초원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하나 할까 싶습니다. 돌을 닦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나하고 연애를 하자. 당신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라고 했을 때 돌을 닦는 스님이 이 여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파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 여인이 죽든지 말든지 돌을 닦을 것인가에 기로에 스님은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 중이라면은 여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파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인이 죽도록 둘 것인가? 고민의 기로에 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설은 김선우 씨가 쓴 발언이라는 소설입니다. 발언이고 소제무로 원효 그리고 요석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쓴 김선우라는 분은 옛날에 그 김진숙이라는 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부산 영도 그 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서 309일 동안 농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이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죠.
그때 그 크레인 밑에서 같이 지킨 분이 이 김선우라는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에요. 이분이 소설 발언을 썼습니다. 이 소설 발언은 소제목처럼 원효와 요석공주의 이야기인데, 원효는 압독국, 압독이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이러면 경산입니다. 경산이니까 신라 스라벌의 성골 진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라벌의 성골 진골이 아닌 사람은 가야 사람이든 우리같이 성상가야 사람이면은 벼슬이 올라가도 1두품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게 6두품밖에 못 올라가요. 6두품 위는 진골, 성골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효는 압독국 사람이기 때문에 6두품이에요. 6두품인데 스라블로 가서 화랑교육을,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화랑교육을 받다가 불교에 귀해서 이제 스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효대사 이러면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하나는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설총을 낳았다. 설총 아시죠? 딱 교과서에는 설총을 낳았다. 이 사실과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불교 공부하러 가다가 밤에 굴에서 목이 말라서 원효가 물을 마셨는데, 바가지에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그것이 해골 바가지였더라. 그래서 거기서 원효는 깨달아서 신라로 다시 돌아오고 의상만 당나라로 공부하러 갔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생각나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 육두품 원효가 화랑이 되려고 하다가 못 되고 신라에서 의상은 이제 이 신라에서도 여러 가지 불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상하고 같이 당나라에 공부를 더 하러 가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원효는 신라에서 뭘 했냐 하면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네가 바로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너가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너가 모두 하나하나가 꽃이고 꽃을 피워야 된다. 그 꽃이 다 피면은 그것이 화음이다. 이런 이제 설파를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돼서 태종 무열왕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27대, 28대, 29대 이제 왕인데, 이 진덕여왕까지,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성골입니다. 성골.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성골일 때, 왕족일 때 성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선덕여왕, 아들이 없으니까 진덕여왕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김춘추가 왕이 될 때는 김춘추는 진골이에요. 부부 둘 중에 하나는 왕족이 아닌 거죠. 진골의 최초의 왕이 이제 김춘추가 되는데, 가야 출신 김유신이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고 왕이 되는데, 그때 백제 의자왕이 계속 대하성, 지금 합천 계속 쳐들어오고 전쟁 일나고 이런 전쟁통이었어요. 그래서 원효도 화랑으로 전쟁에 갔다가 백제군 어린 병사가 칼 맞아갖고 쓰러진 거를 얻고 서라블로 들고 와서 치료해주고 막 이런 게 소설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원효는 화랑을 포기하고 불교의 길을 가고 전쟁을 반대하면서 백성들을 전쟁의 도탄에서 구해야 된다. 이게 원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태종 무열왕은 전쟁을 해서 당나라와 연대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전쟁을 계속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과 왕족의 입장에서 원효는 반대 세력이란 말이에요. 제거를 해야 될 세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원효를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원효가 요석공주와의 사랑, 설총을 낳았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석공주와 설총이 원효가 사랑을 해서 설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석공주가 김흥문인강이란 양반한테 시집을 가요. 먼저 요석공주가 김춘추의 딸이잖아요. 정략적으로 시집을 가서 딸을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했는데 이 요석공주의 남편이
대야성에서 백제군이 쳐들어가 가갖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요석공주는 남편이 죽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종무열왕이 원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석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원효가 요석궁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원효가 요석공주를 과부를 임신시켰다. 그래서 이 원효의 명성, 백성들이 지지하는 명성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효는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와서 요석공주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 하고 파괴를 해버립니다. 스님이. 자,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와 요석은 이제 유부녀고 남편이 죽었는데 사랑을 해서 설총을 낳았다가 맞겠어요? 아니면은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자기 정적인 원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성의 명성이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원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석궁에 넣었는데 원효는 내가 여기서 안 들어가고 요석궁에 안 들어가고 나가면은 김춘추는 요석과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원효는 이 요석공주와 뱃속의 아이가 지 아이가 아니더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와서 내가 요석공주를 범했고 알을 임신했고 나는 이제 중 안 한다 하고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에 여인과 아이의 목숨, 아니 여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깨달은 구도의 길을 가지 말고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 내가 파괴할 것인가의 문제가, 원효는 여인과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의상은 당나라에 갔어요. 의상은 뭐냐면은 진골이에요. 의상이 당나라에 불교 공부를 하고 오면은 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중에는 이제 최고 높은 국사가 되는데, 진골이니까 자기는 깨달아도 가서 당나라 교육을 받아왔다,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왔다는 식으로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의상은 어떻게 됐냐,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유명한 스님이 돼가 돌아오긴 와요. 오는데 의상은 어떤 여인이 있냐면 선묘라는 여인이 있어요. 당나라에서. 둘이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의상이 신라로 돌아올 때는 선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배를 타버려요. 선묘가 의상이 떠났다는 걸 알고 쫓아와서 보니까 배가 떠나고 있으니까 바다에 빠져서 용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의상대사가 영주 부석사를 지을 때 도둑의 소굴이었고 큰 도둑들이 절을 못 짓고로 반대해서 못 짓는데 이 용이 된 선묘가 나타나서 큰 돌을 그 도둑 속을 위에 들고 너가 안 나가면 이거 돌 놓겠다 해가지고 떨어뜨린다 해가 도둑이 다 도망가가 절을 지어가지고 뜬 돌 부석사예요. 그 부석사 무량수전 옆에 가면 선묘각이라고 있어요. 쪼매하게 선묘각을 열면은 선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의상은 선묘하고 연애해서 여인을 데리고 오면은 신라에서 당나라에 공부하러 간 놈이 연애를 하고 왔다 하고 이건 국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을 버리고 내가 국사가 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여인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자, 원효와 의상의 다른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 자기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한 여인이 죽도록 두는 것과 자기가 파괴하면서까지 한 여인과 아이를 살리는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결론은 이런 거죠. 이 의상대사와 선묘 이야기는요, 삼국유사에 없습니다. 원효와 요석공주 이야기만 있어요. 설총을 낳았다, 뭐 이거만, 해골바가지 물 묻다 이거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삼국유사를 쓰는 사람이 고려 때 1년이라는 스님인데 1년도 이 권력과 가까운 스님이에요. 의상도 권력과 가까운 스님. 이 1년이 원효를 쓰려고 하니까 원효는 까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파괴해서 설총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의상대사가 선묘와 당나라에서 연애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나라 때 고성전이라는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썼는데 보면은 의상대사가 선묘하고 연애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스님이 신라시대 때 가천시대에 있었는데 이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의 길을 가는 스님들조차도 어느 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또 그 국가의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이 조계종의 스님들이 이 원효와 의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고민에 봉착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진정 깨달음의 길을 간다면은 파괴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자비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원효는 그렇게 뭐 살면서 건강경에 대한 해설문도 쓰고 막 책도 남기고 이래서 유명한 고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원효가 지은 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의상대사는 낙산사, 부석사, 큰 절은 의상대사가 다 지었어요. 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지을 판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1년의 삼국유사만 보면은 이 원효가 이게 지금 파괴성이구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가고 깨달음을 부처님의 자비를 행한 사람은 원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이제 신라의 그 당시에 분황사, 뭐 황룡사 이런 절이 있었죠. 황룡사는 목조 건물로 막 엄청 짓고 검칠하고 이래갖고 왕과 귀족들만 그 절에 가요. 근데 분황사는 서민들의 절이에요. 서민들만 가도록 이렇게 돼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분황사 공사를 하다가 한 남자가 공사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12살 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황룡사에는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황룡사 이 부처님한테 한번 빌어보겠다고 갔는데 모든 귀족들과 스님들이 다 막으니까 그 삼존불 장육 뭐 존상이라 그러는데 큰 부처 위에 어깨 위에 이 12살 어린애가 올라가요. 소설에서는 단이라고 나와요. 올라가서 거기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올라가 버티거든. 그럼 귀족들과 스님들은 어떠냐 하면은 애를 바깥에서 못 보게 막을 쳐라. 떨어져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백성들이 이걸 보고 분노하지 않도록 막을 쳐라. 못 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의 김선우라는 작가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부산 영도 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하는 그 고공농성의 시초가 이 12살 단이가 황룡사 부처님 어깨에 올라가갖고 고공농성을 했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소설 속에서 이 아이는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백성이 분노해가 일어나서 모이는 곳이 지금 첨성대 앞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전개되는데 그 소설은 소설이지만 상황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 깨달음의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고 원효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의상 이야기는 안 나와요. 거기 뭐 당나라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 나오지 선묘 이야기도 안 나오지만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원효 대사가 갔구나. 의상은 진골로서 국사로서 이런 부석사, 낙산사 이런 큰 절을 막 곳곳에 건설했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갔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래서 어제는 또 제가 대예언인가 그 김진명 씨가 쓰는 소설인데 그 칼기 858이 러시아에 가갖고 256명인가 죽었잖아요. 그거를 추적했는 건데 이 양반의 해석은 칼 858기가 거기에서 추락해서 죽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장악하고 소련이 개방되고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 일본, 소련, 그 다음에 한국, 그 당시에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칼리가 러시아에 가서 폭파해갖고 완전히 다 죽었는데 전두환은 TV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무슨 뭐 삽질을 뭐 했다든가 그렇게 뉴스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 시절에 이거를 듣기 위해서 이 전두환 정권이 노력했는 이런 것도 이제 그 소설에 나옵니다. 물론 소설은 가상이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고 또 그 역사의 한 구절, 삼국유사라는 한 구절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렇죠. 의상은 당나라에서 선묘와 어떤 연애를 했을까? 그죠? 원효는 진짜로 요습공주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사랑했는데 소설에서 어릴 때 만난 걸로 돼가지고 김춘추가 정략적으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의 한 줄 두 줄을 갖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추적해 가는 건데 가상적으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우리의 감성을 틔우고 또 투쟁을 하면서 경직되는 분위기도 틔우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그리고 한두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읽고 상상력을 펼쳐보면서 이때는 어땠을까? 미스테리 역사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 싶어서 제가 소설 두 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리 뺏기네요. 고단세. 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2016년 사드가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뭐 책을 적게는 2권, 많게는 한 달에 뭐 4권씩 뭐 이래 읽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드라는 놈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책을 읽을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미친개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책을 읽으려고 한번 펼쳐보더라도 딱 펼쳐놓으면 딴 생각이 막 들어요. 쉽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도서관이 우리 별동네 도서관이 만들어지고도 가면 이제 책 제목만 한 번씩 쭉 훑어보는데 이거 내가 읽었던 게다. 이거 우리 집에 있다. 이거 뭐지? 사고 싶었는데. 읽고 싶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책만 쫙 한번 피보고 듣고 이러는데 방금 저희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에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작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현실에 맞게끔 각색해서 자기만의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책에는 보면 지금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제 별동네 도서관에서도 이제 뭐 가끔 뭐 이제 북 콘서트도 하고 또 뭐 독서 토론회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서 토론 해보셨죠? 전영미 씨? 안 되죠? 막가 책을 안 읽어오니까, 그죠? 예. 우리 이제 좀 지성인답게 좀 전에 여기 이재동 씨 어디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네. 저보고 책 좀 읽으라고 좀 뒤에서 좀 갈고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책 좀 많이 읽겠습니다. 네. 네. 그저께죠. 노무현 대통령님 어제죠, 어제. 예.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가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못해서 많이 찾아가셨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동네 공동체의 오인혜 대표님도 그 현장에 가신다고 참 힘들게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행사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셨다는데 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또 봉화마을에 와가지고 또 한 말씀 하고 가셨죠.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가신 지도자다라고 좀 칭송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2016년 12월 달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봉화마을에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다시 좀 전에 발언하신 김충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사절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랑 김충환 위원장님이 좀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셔가지고
사자 한번 구경해 볼래? 라고 해서 아무도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갔었죠. 들어가셔가지고 자랑을 하나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늘상 서서 담배 피는 곳에 가가지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담배도 피고 일반인 주제에 노 대통령이 담배 피시는 곳에서 담배 피는 인간은 네가 처음이었다. 예. 저기 웃고 계시는 저 이국민 씨도 그 당시에 같이 저랑 피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계시는 저 조성용 씨도 같이 피웠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 집무실 그 사저에 서재 그 노 대통령님의 서재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시던 글귀 책들도 보고 그 옆에 서서 사진도 찍고 저는 그 사진은 아직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저만 몰랐고. 근데 어제쯤인가 이 사진을 한번 이런 글도 대통령께서 쓰시는 이런 글도 한번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글을 써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저 SNS에다가. 또 어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이라는 책 영화를 어제 외관이죠. 7곡의 작은 영화관 호위 영화관에서 어제 저녁 7시에 무료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촛불님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가자고 카톡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SNS도 날렸지만 아무도 안 가네요. 아무도 연락 안 왔어요. 근데 딱 한 분 연락 오셨어요. 김충호 위원장님 동생분이 오셨어요. 연락 오셨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래 그 김충호 위원장님 동생분께서는 5시에도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 걸 보고 나 간다 가셨는데 웃기게 김충호 위원장님 동생분이 그 영화에 나오세요. 예. 노무현과 바보들 중에서 그 바보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셨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노무현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있는 그 노무현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 하고 있을 그 시기에 말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게 국민적 레포츠였습니다. 가만 노무현 때문이지 대통령 때문이지. 제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당시에 밥상 앞에서 싸웠습니다. 제 부모님은 노무현 저기 대통령 시키놨더만 나라도 죄따구로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왜 욕을 하냐고. 경제가 어떻고 경제를 이래 만들어 놓고 나라 다 망가뜨려 놔놓고 안단 말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고졸 출신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언론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무조건 대통령이 있는 대로 그냥 까는 겁니다. 증거도 없이 그냥 까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옵니다. 언론들이 자꾸 정부를 깐다고 증거를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증거를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귀찮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유동인 대변인님과 차를 타고 광주 갔다가 오면서 잠이 막 왔습니다. 잠이 막 오는데 이거 옆에서 운전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잠 오면 왜 하나 걱정을 막 하다가 잠 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구 욕을 하자. 제가. 그래서 누구 욕을 했습니다. 누구 여기 이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분 있죠? 무대에 올라오신 분. 그럼 욕을 막 했습니다. 욕을 막 하니까 잠이 깨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깔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누구 깔 때, 누구 욕을 할 때. 우리 둘이 일이 있는데 자를 욕하고 싶다. 그럼 우리 둘이 욕을 막 하면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더 열이 나갔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는 우리 곁을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준비도 되지 않은 우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은 많은 바보들이, 그 수많은 바보들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자고, 내일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다 내팽개치고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내팽개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고 따랐으나 아직 대한민국은 노무현이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사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대통령으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안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자기는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었대요. 꿈도 꿀 생각도 없었답니다. 영화에서 얘기 나오죠. 하지만 시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나 책이나 이런 걸 읽다가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돈 없이 정치할 수 없냐 그러면서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조직 없이도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2의 노무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십니다. 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저희는 노무현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이죠. 그때 세월호 이제 4월 16일 날 그때 세월호 관련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란 밴드, 그 다음에 노란 리본, 그 노란 리본이 무엇을 뜻하냐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세월호 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노란 리본은 세월호 리본이 아니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신은,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 반드시 그분이 꿈꿨던 세상, 우리가 꿈꿨던 세상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황성진님 준비되셨습니까? 됐는데요. 아, 그래요. 아까 대파 한잔 해가지고 술이 깨야 된다 해가지고 내보고 얘기 좀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순서가 없어가지고. 예.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이가 낳은 세계적인 명가수 황성진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헤헤, 이제 또 가을 들고 난리 났다. 가만히 맹도 안 마시.
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마이크를 조금만 볼륨만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올라갔어요. 네. 버스 내렸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마시그래 가가 커피를 사올까, 옆에 코사마트 가가 막걸리를 살까 하다가 막걸리 2병 사가. 뒤에서 아까는 괜찮았는데요. 2병 사가지고 1병 살라고 하기 좀 그렇고 3병은 많을 것 같고 2병을 샀는데 이재 동생이 한 반 마시고, 네. 지금 살짝 이렇게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분들 오늘 첫 번째 곡 불러드릴게요. 네.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술이 확 올라온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정태춘 씨 요즘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태춘, 박은옥 하면 이제 대부분 아는 노래가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대고운 목소리 두 분이서 부르시는 거. 한동안 요즘에 잠깐 뉴스 이렇게 확 나오셨는데, 정태춘 씨 이름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네. 옛날에 그 앨범 보면요, 오늘 발언하신 분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 분밖에 없었는데, 사회자도 말 많게 하고 저도 말 많게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앨범 그 레코드판이나 그 테이프나 사고 하시면 그 어허야 둥기둥기 하는 노래 아세요? 저는 그게 건전가요라고 돼 있었는데, 어떤 데는 건전가요라고 돼 있었고요. 어허야 둥기둥기라고도 돼 있는 노래도 있었고, 저는 그게 이문세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이문세 옛날 앨범 3집, 4집 이렇게 샀을 때 뜬금없이 약간 민요풍이면서 약간 그래 나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앨범마다 그렇게 건전가요를 무조건 넣었어야 될 때가 있었었고, 가사에 대한 검열을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었고, 그거를 이제 바꾸게, 지금은 그 검열이 없거든요. 노래 가사를 바꿔라 하면서 그런 게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네. 정태춘 얘기 나와가 이런 얘기 하면 정태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서태지 있을 때, 서태지가 그 났을 때 90년 초에 중반쯤에 그때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거는 서태지가 있는데 시작은 정태춘 씨였습니다. 정태춘 씨가 내 노래를, 내 가사를 너가 왜 검열을 하는데 하면서 그때 그 앨범을 그냥 뭐 심사 없이 이렇게 그냥 내시고, 그때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뭐 벌금이었지 싶어요. 그냥 뭐 잡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됐다가 그래도 계속 검열이 있었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띄어받아가지고 노래에 대한 검열이 없어요. 지금은 가사보다는 가사가 이렇게 그 앨범에 보면 밖에 19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힙합 하는 애들 보면 뭐 욕짓거리 좀 들어가고 하면 그 19세 미만은 못 사게 뭐 살 방법은 다 있겠지만은 그랬던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을 오면서 골랐는데요. 버스 안에서 250분 버스 안에서 떠나가는 배 정태주 씨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막 얘랑 막 그때 윤종신 씨가 막 처음에 뜰 때였거든요. 그냥 내가 뭐 하나 뭐 사줄게. 중학교 때 용돈을 몇 개 쓴 거 모아가지고 뭐 사줄 거야. 정태춘이 그런 거예요. 정태춘 씨 그때 중학교 1학년 정태춘이 누군데? 그 정태춘 씨 앨범을 사들고 아파트 밑에 그 옛날에 지금 없어진 대구 상격동에 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30동 가까이 있던 그 밑에 들어가면 제가 그 뒤에 에단 아파트 가는데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그 집 밑에 동 밑에 이렇게 아파트 옛날에 계단에 돼 있으니까 막 그 집 호수에 있는 우편함에 이렇게 넣어주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가 정태춘 씨를 어떻게 알길래 약간 그 중학교 1학년 때 걔가 약간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운동권 쪽에 약간 좀 있을 때 풍물 치고 막 이할 때 했었습니다. 그때 아 이런 노래도 있구나. 예, 노래하러 간. 저도 얘기 좀 하고 하죠. 예. 아 그래요? 89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정태주 씨 노래 처음 알고 지금 2019년 몇 년? 30년 전입니까? 예. 그리고 오늘 악보를 그냥 한 다운받아가 했는데 뭐 되겠지. 뭐 언제나 뭐 제대로 연습하고 불렀나 싶지만은 정태주 씨가 며칠 전에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불렀더라고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다시 오마는 겉은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 돛을 맡겨 물결 넘 저기 멀리 떠나가는 배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쪽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금임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원래 원곡은요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A 마이너인데요. 마이너 코드라는 건 조금 이제 슬프거든요. 이렇게 노래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시작한 한 코드로 이렇게 끝을 나누는데 저기 떠나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A 마이너 코드로 이렇게 끝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 며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한 영상을 버스에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마이너를 안 끝내고 A 마이너를 안 끝내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A 마이너가 안 끝내고 제가 끝낸 것처럼 A로 끝나더라고요. 메이저 코드로. 그러면 메이저 코드는 조금 밝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왜 정태춘 씨가 밝은 느낌으로 끝냈을까 하는 생각을 고심히 해봤습니다. 정태춘 씨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90년 초반대 이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노래도 안 부르고 90년 중반 95년도 96년도쯤인가 지금은 망하고 사라진 대구 미래대학교 축제할 때 제가 그때 갔었는데 정태춘 씨가 와가지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게 방송에서도 못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메이저로 끝내는 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밝은 느낌으로 끝내는 거죠. 이렇게 끝낼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10주년 추모제지만은 밝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노래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말 많이 씹으리면 안 되거든요. 노래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노래로 사실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가사를 저는 어쨌든 그 코드 하나 가지고 딱 그냥 자기의 기분인가 아니면 이제 추모제를 이렇게 끝내자라는 무언은 아닌데 노래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냥 저 혼자 그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코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느낌이 확 들었었어요. 오늘 250번 제일 뒤쪽에 중간에 그 흔들리는 제일 진동이 심한 뒤쪽에 앉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이 많네.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오늘 뭐 어차피 말 많이 한 거 많이 하겠습니다. 집에서 딱 나오는데 막 피곤하더라고요. 몇 번씩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왜 계속 뭐 중간에 빠져본 적도 있지만은 왜 계속 오지? 오늘 지금 심각하게 좀 들었었어요. 예? 예, 뭐 그런 예전에 뭐 이제 코 낀다는 소리도 했었었고 뭐 안 오면 돌 맞을까 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왜 금요일은 불금이잖아요. 불금. 3년 동안 불금을 보는 적이 없어요. 예, 친구들 뭐 예, 제 공연할 때 금요일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친구들 뭐 있으면 그냥 있으면 성주 하는데 성주 갔다가 뒤풀을 이렇게 막 마지막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가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 바로 갑니다. 그냥. 왜 올까 가다가 아유 깊이 생각을 하다가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출근하듯이 그냥 학교 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졸업은 초등학교는 6년 다니면 되고 중학교는 3년 다니면 되고 고등학교는 3년 다니면 되는데 이 졸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 약간 좀 막막하긴 합니다만 우리 항상 명절 때까지만 원래 추석까지만 하죠. 그죠? 그때까지는 꼭 될 거라고 봅니다. 정태춘 씨가 그 추모 이 노래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그러면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렀던 노래도 한 곡 하자 싶어가 불렀습니다. 같이 부르시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물이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몰고 옴에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일반보다 더 멋지죠? 아까 오늘 저 있던 애가 그 신목남쌤 네. 아니 예, 이름이 뭐죠? 예. 명태 불러요 명태. 와 명태를요. 제 노래도 아닌데 한 그 시국 때 그 대구에서 막 할 때부터 막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야, 가수도 지 노래 얼마나 지겠겠노. 그 남의 노래 가수인데도 이렇게, 요, 계셨던 분이 몇 년 동안 이걸 제 노래인 것처럼, 아셨던 것처럼. 제 노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명태 오랜만에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보통 이제 그 딱 하면 저 앰프 쪽에 말할 때는 이렇게 동굴 소리 껐다가 꺼요 켜지마 예, 지금 이정훈이 예 부사수가 지금 예, 광식님께서 오늘 뭐 술 한잔 하셔야지 안 오셔가지고 예 노가리 깐다고 지금 정신없다가 지금 이제 켰어요 이제 켜지마 없는 게 나아 이게 그 약간 이게 그 약간 말처럼 막 죽게는 거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상해요. 그댄 너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동구 소리 안 나거든. 기타는 켜줘야지. 예? 정말 기타는 동굴 소리 켜줬어요. 켰어? 알 수가 없네. 예, 됐어요. 예. 이 목소리는 끄고. 아니, 둘 다 꺼요. 아, 그래. 버튼이 각각에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 그래도 정신없습니다.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난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는 구워서 술안주하고 괴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 제인이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함경도 명천 지방에 사는 대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설이 명천의 명자 대시성을 딴 태자 명태라고 했대 제인이. 비가 되고 쌀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 그댄 너무 부드러워 그댄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겨울철에 잡아 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힌 춘태 알라쿠설이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 한 껍태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그물태 막물태 바람태 애기태 노가리는 앵치 이 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성지에 사는 강태. 그리고 갑자기 요즘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죽게 뭐 헛소리 하는 진태는 요즘 진태 안 보이죠? 그죠? 진태 궁금하니까 한 번씩 살아있다는 그 어디서 해코지 당하지 말고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다니까 중소기업 가라고 중소기업 가면 됐죠 뭐. 근데 중소기업이 안 가는 이유가 중소기업에 카페가 없다고 하고 비꼬듯이 제가 이렇게 SNS 놨는데 그 다음날 후회했습니다. 한나라당에 그 한나라당 말고요 그 어느 당의 대표라는 것이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노래 연습 안 하는 저도 가끔씩 쪽팔릴 때도 있는데 어느 나라의 그 당 대표라는 게 가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가가 카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나 자체가 얼마나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3년째 한 20, 30명 밖에 안 모이는 성주군청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요 앞에 카페가 없어서 그래요. 김충환 위원장, 지금 위원장님 모르겠어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카페 만들어야 되겠다. 네? 맛이 그래. 타겟 클라는 안 되죠. 요 카페 만드실 때 요 안에 여기 카페. 예, 카페. 예, 지금 살 빼는 아까 무슨 그 음료수 그 뭐지 그게? 깔라만시. 예. 살 빼는데 카페 유명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카페가 만들어지면 더 오실라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죽게가 죄송합니다. 비가 되고 쌀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약이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덥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번째 발언자 우리 황성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죠? 네, 아유, 예. 노래는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낙선한 강태랑 캐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까 뒤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디만 야니 지금 술이 올라와가지고 노래 못 부를 것 같은데 시간 좀 끌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내가 좀 많이 지키겠다 그랬더니 오늘 본인이 올라와서 너무 많이 죽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노래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집중하십시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는 발언 없습니다. 발언 없이 공연으로 갑니다. 예. 공연으로 갑니다. 예. 전영미 씨, 다음 주에 띠가 먹지 마이세요. 예. 예, 전영미 씨 현장에서 섭외했습니다. 네. 전영미 씨 다음 주에 반드시 기타를 갖고 오셔가지고 연습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연습 없습니다. 그 무조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막 알죠? 틀리면 요거도 먹는 거 아시고. 예. 다음 주에는 성주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공연으로 꽉 채우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제 초여름에 좋은 공연으로 촛불문화제를 할까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와가 했으면 좋겠으나 난 그거 안 갈란다 하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만 오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지 말라케. 오지 말라 카랍니다. 그래도 방송 보신 분들 오시면 됩니다. 네. 예. 돈 안 받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 너무 울립니다. 좀 꺼져 있어 이거. 예. 김광식 음향 감독님께서는 뭐 시카노. 예, 우리 김광식 음향 감독님께서는 부디 매주 금요일날은 술 약속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 저희 별동네 공동체의 해피아이 협동조합에서 우리 북카페 만든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북카페 만든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댓글 1번으로 달아주신 분께 제가 커피 쏩니다. 네. 손님 요새 많이 없대요. 그래서 웃자노 이 카드 쫄딱 망하는 거 아이가 우리 뭐 돈 안 벌어도 되지만 그래도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아 뭐야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집사람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자주 이용해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끌고 와가 여기서 묵고 가라 막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 심산로 60번지 2층입니다. 오셔가지고 제 이름 대십시오. 제 이름 이강태 돼가지고 이강태가 와서 모으라 하더라. 그러면은 리필 한번 더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또 제 이름 달아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셔가지고 좀 사진도 좀 찍고 가시고 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 곳에서 사진 찍으면은 왠지 똑똑해 보입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 곳에서 사진 찍으면 왠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책들이 다 있습니다. 농업부터 시작해서 육아, 임신하는 방법, 아닙니다. 예. 임신하는 방법은 그런 책은 없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DVD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사 요즘은 뭐 불법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영화가 그렇게 이제 희소성을 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옛날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DVD도 빌려 가시고 책도 빌려 가시고 책도 읽어 보시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있으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진짜로. 공부하고 싶다 오시면 됩니다.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세울 만큼 남들에게 소개시켜 줄 만큼 정말 예쁘고 좋은 북카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커피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음료도 좀 드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비용들은 연말에 좋은 일에 또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는 생각하시고 물론 그 주변에는 굉장히 유명한
뭐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비싸지요. 예. 거기서 한 잔 물돈으로 이어서는 두 잔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폼 잡고 싶거든 그거 가시고 여러분들 막 7, 8명씩 우르르 오실 것 같으면 내가 쏘겠다 그래가지고 북카페 오시면은 절반 된 가격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카페 별동네 북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송주군 송주 심산로 60번지입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끝내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까먹는 게 있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그거 광주 가가지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집회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임을 위한 행진곡.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지난주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불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은 목소리 큰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저는 그 감동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혹여 내년에 또 5.18 기념식이 열려진다면 열려지겠죠 당연히. 그때 시간 되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별동네 북카페에 가시면은 우리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는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어제 동아마을 가서 기념품을 좀 사오셨답니다. 약 30개의 기념품을 사오셨는데 모자 창에다가 꼽는 노란 바람개비입니까? 예, 바람개비를 사오셨는데 비싸가지고 30개밖에 못 사왔다 하십니다. 별동네 가족분들 오시면은 돈 받고 팔아라! 예, 팔아라고 하시는데 저희 또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돈 받고 팔겠습니까? 오신 분들 각자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또 그분을 또 기억하는 또 소장품으로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하시죠. 네,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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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 촛불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촛불 628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은 다시 재미있는 영상과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